시비와 줄거리. 돌아온 네훌류도프는 마슬로바가 조수와 불미스러운 일로 병원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미 네훌류도프를 사랑하고 있는 카츄샤는 상고 기각보다 그의 오해가 더 괴롭게 느껴진다. 네훌류도프는 감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죄와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며 누가 누구에게 벌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네훌류도프는 자신을 찾아온 누이와 매형을 맞으며 형사재판과 토지에 대해 매형과 토론을 벌이고 카츄샤는 시베리아 유형길을 떠난다. (36) 네훌류도프는 죄수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걸음을 빨리 하였다. 얇은 옷에 여름 코트를 입었을 뿐인데도 몹시 무더웠다. 머리 위에 떠오른 먼지와 내리쬐는 햇볕으로 숨막힐 만큼 공기가 뜨거웠다. 그는 200~300m가량 걸어가다가 다시 마차를 타고 행렬을 따라갔다. 그러나 길 복판으로 나오니 열기가 더욱 심한 것 같았다. 그래서 네훌류도프는 어제 매형과 한 이야기를 생각해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발과 행렬에서 느낀 인상이 오늘 아침 가졌던 흥분을 지워버렸다. 무엇보다도 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단모퉁이 나무 그늘 밑에 앉은 아이스크림 장수 앞에 두 실업학교 학생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소녀는 벌써 크림을 다 먹고 스푼을 빨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고 또 한 아이는 장수가 수북이 떠주는 노란 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근처에 마실 데가 없소. 무언가 찬 것이 마시고 싶어 네훌류도프는 마부에게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은 데가 있지요. 이렇게 말한 마부는 모퉁이를 돌아 간판을 커다랗게 내어 걸은 집 앞으로 네훌류도프를 안내했다. 카운터 앞에 앉아있던 루바시카 차림의 점원과 처음엔 희었을 그러나 지금은 더러워진 옷을 입은 급사가 테이블 앞에 앉아있다가 낯선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주문을 받았다. 손님들은 없었다. 네훌류도프는 창에서 되도록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소다수를 청했다. 점원과 급사는 찻잔과 유리컵이 놓여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언가 계산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살빛이 검고 라고진스키처럼 머리 뒤통수 가장자리에만 검은 머리털이 남아있는 사내. 그 남자를 보자 네훌류도프는 또다시 어제 메부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났고 떠나기 전에 누나와 메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생각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보다 편지를 쓰는 게 낫겠군. 급사에게 편지지와 봉투와 우표를 사올 것을 부탁하고 그는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찬 소다수를 마시면서 뭘 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 글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누님, 어제 메보와의 꺼림칙한 대화를 마음속에 담은 채 그대로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는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뭐라고 쓸까? 어제 일을 사과한다고 쓰나? 하지만 나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또 내가 용서를 바란다면 라고진스키는 내가 스스로 의견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건 앞으로 내 문제에 간섭할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유달리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주의적인 그 사내에 대해 새삼 증오를 느꼈다. 그래서 쓰던 편지를 호주머니에 쑤셔놓고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다시 마차를 타고 행렬을 쫓았다. 무더위는 더욱 심해 길가에 다미며 돌들이 마치 열개라도 뿜는 듯 했다. 뜨겁게 단 포도를 밟는 발이 아플 만큼 따가웠다. 니스치를 한 마차 흙바지에 손을 댄 네훌류도프는 손가락이 댄 줄 알았다. 마른 먼지 피어오르는 고르지 않은 길을 지친 걸음걸이로 단조로운 울림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마부는 줄곧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네훌류도프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앞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탈길로 접어들었을 때 커다란 집 문 앞에 총을 맨 호송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무슨 일인가요? 그는 집 문지기에게 물었다. 죄수가 쓰러진 모양입니다. 네훌류도프는 마차에서 내려서 그들 쪽으로 갔다. 고르지 않게 포장되어 있는 경사진 비탈길의 거친 돌바닥 위에 몸집이 큰 중년의 죄수가 다리보다 머리를 낮게 하고 쓰러져 있었다. 납작한 코에 붉은 얼굴,
붉은 아랫수염을 기르고 회색빛 제수복을 입고 있었다. 주근깨 투성이의 양팔과 손바닥을 밑으로 하고 포도 위에 뻗은 채 근육 있는 가슴으로 거칠게 규칙적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핏발선 눈망울을 고정시킨 채 똑바로 누워 있었다. 그 주위로 순경이며 장사꾼, 우체부, 점원, 파라솔을 쓴 늙은 여자, 빈 광주리를 맨머리에 인 소년들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서 있었다. 감옥에만 처박혀 있어서 약해진 이들을 이런 불덩이 속을 걷게 했으니 그쪽으로 다가오는 네흘류도프를 보며 누군가를 탓하는 듯 점원이 말했다. 꼭 죽을 것 같아요. 파라솔을 받쳐든 늙은 여자가 불쌍하다는 듯이 말했다. 셔츠를 풀어줘요. 우체부가 말했다. 순경이 엎드려서 굵은 손가락으로 사내의 핏줄이 두드러진 붉은 목덜미의 끈을 거칠게 풀었다. 순경은 흥분한 듯 정신이 없었으나 그래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왜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요? 그렇잖아도 더운데. 바람 좀 들어오게 비켜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허약한 사람들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죽은 사람을 호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점원은 자기의 법률 지식을 과시하려는 듯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네들과는 관계없으니 물러들 가시오. 구경할 만한 게 아니오. 순경은 동감을 얻으려는 듯 네흘류도프의 얼굴을 보았으나 자기의 의도를 상대방의 눈길에서 찾지 못하자 호송병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순경의 입장에 아랑곳 없는 호송병들은 길 한쪽에 서서 달아빠진 구두 뒤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럼 누구와 관계 있단 말인가? 정작 걱정할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아. 질서를 위해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법은 없지. 죄수라고 인간이 아니란 법은 없잖아. 사람들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높게 하고 물을 주어요. 네흘류도프가 말했다. 물을 가지러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순경은 사내의 겨드랑이 밑을 잡아 일으켜 비스듬히 머리 쪽을 높게 했다. 무슨 일들이야? 갑자기 상관인 듯한 사람의 묻는 소리가 들리더니 햇빛에 반사될 만큼 하얀 양복에 더욱 반짝이는 가죽 장화를 신은 경찰서장이 빠른 걸음으로 둘러선 사람들 쪽으로 다가왔다. 모두들 가요. 무슨 일로 여기 모여 있는 거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기도 전에 서장은 군중을 향해 외쳤다. 그는 누워 거의 죽은 듯한 죄인을 가까이 와 보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가 예견한 일이 일어났다는 듯한 표정으로 순경을 돌아보고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순경은 죄수들이 행진하던 중 이 사내가 쓰러졌으나 한 호송병이 내버려두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겠군. 마차를 부르게. 문지기가 부르러 갔습니다. 거수격려를 하면서 순경은 말했다. 점원은 이 더위에 행진은 무리라고 말하려 했다. 당신이 관여할 게 아니오. 어디 당신 갈 곳이나 가시오. 서장은 이렇게 말하며 점원을 잔뜩 노려보자 점원은 말을 그쳤다. 물을 먹여야 되겠어요. 네흘류도프가 말했다. 서장은 또 멍한 눈길을 네흘류도프에게로 돌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지기가 컵에 물을 가지고 왔다. 서장의 말대로 순경은 죄수의 머리를 받쳐들고 물을 먹이려 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물은 붉은 아랫수염 사이로 해서 아까슴과 먼지투성이의 오리 성긴 셔츠로 흘러내렸다. 머리에 끼얹어. 서장이 이르자 순경은 납작한 모자를 벗기고는 붉은 고수머리에 대머리 위로 물을 끼얹었다. 사내는 놀란 듯이 눈을 떴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먼지로 얼룩진 물이 흘러내렸다. 마차가 있잖아. 이 마차로 가면 되겠군. 서장은 네흘류도프의 전세 마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순경에게 말했다. 이리 오게 해. 손님이 있는데요. 무뚝뚝한 목소리로 눈길을 내리깐 채 마부가 중얼거렸다. 이건 내 마차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용하십시오. 요금은 내가 내겠소. 마부에게 눈길을 보내며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해. 뭘 꾸물거리고 있어. 서장이 외쳤다. 순경과 문지기와 호송병은 죄수를 부축하여 마차로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똑바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사내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그대로 자리 아래로 미끄러졌다. 눕혀야겠군. 서장이 말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제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탄탄한 오른쪽 팔로 사내의 겨드랑이를 아는 순경이 서장에게 말했다. 호송병은 사내의 발을 들어 마부석 밑으로 뻗도록 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서장은 길 가운데 제수의 납작 모자가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 고개를 뒤로 늘어뜨리고 있는 사내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떠나게! 서장은 외쳤다. 마부는 못마땅한 듯이 돌아다 보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이내 호송병을 태우고 경찰서 쪽으로 마차를 돌렸다. 순경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가누지 못하는 몸뚱이를 줄곧 고쳐 앉히곤 했다. 마차 곁을 따라 걸어가는 호송병은 제수의 다리를 편하게 해주었다. 네훌리도프는 마차 뒤를 따라갔다. 37. 쓰러진 죄인을 태운 마차는 소방경비원 앞을 지나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가 어느 문에 멈춰섰다. 소방수들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방마차를 싣고 있었다. 몇 명의 순경들이 달려와 마차 주위에 몰려 빈사 상태의 제수를 겨드랑이 밑과 다리를 잡고 부축해 내려놓았다. 죄수를 부축해온 순경은 마차에서 내리자 저린 오른손을 흔들면서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었다. 빈사 상태의 제수는 문 입구로 하여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옮겨졌다. 네훌리도프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제수를 데려간 좁고 더러운 방에 나무 침대가 4개 놓여 있었다. 그중 2 침대에는 잠옷바람에 목에 붕대를 감고 입이 비뚤어진 사내와 결핵 환자가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나머지 빈 2 침대 중에 하나에 제수를 뉘었다. 그때 양말을 신고 셔츠만을 걸친 작은 키의 사내가 눈을 빛내며 눈썹을 움찔거리면서 소리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죄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네훌리도프를 쳐다보더니 벼랑간 크게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는 경찰병원에 수용돼 있는 광인이었다. 날 놀래주려고 그러는 거지. 광인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할걸. 못하고 말고. 죄수를 운반해온 순경들에 뒤이어 서장과 의사 조수가 들어왔다. 죄수 곁으로 다가간 조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으나 이미 창백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주근깨 투성이에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그 손은 사내의 배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늦었어요. 조수는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하고는 땀에 젖은 사내의 셔츠 앞가슴을 풀어헤치고 자기의 고스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기면서 이미 고동을 멈춘 제수의 근육 있는 가슴팍에 귀를 갖다 댔다. 모두들 지켜보았다. 제수의 가슴에서 몸을 일으킨 조수는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뜬 채로 고정된 파란 한쪽 눈의 눈꺼풀을 만져보고 다른 한쪽 눈꺼풀도 만져보았다. 별거 아니야. 놀랄 것 없어. 광인은 끊임없이 침을 마구 뱉으며 조수를 향해 말했다. 어떻소? 서장이 물었다. 어떠냐고요? 시체실로 옮겨야겠군요. 조수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오. 서장이 요구했다. 너무 늦은거려. 조수는 죄수의 풀어헤쳐진 셔츠의 앞가슴을 여며주면서 말했다. 마트베이 이바노비치를 보낼 테니 다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페트로프, 갔다 와주게. 조수는 말을 마치자 밖으로 나갔다. 시체실로 옮겨. 서장이 말했다. 자네는 사무실로 가서 인수증에 도장 찍어주게. 죄인 곁에서 시종 지켜보고 있는 호송병에게 말했다. 네, 그렇게 하죠. 순경들은 다시 시체를 아래층으로 운반하였다. 네훌리도프도 뒤따라가려 했으나 광인이 막았다. 당신은 악당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다면 담배 한 대 줘. 광인이 말했다. 네훌리도프는 담배를 꺼내서 그에게 주었다. 광인은 쉴 새 없이 눈썹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체면술로 자기를 괴롭힌다고 재빠르게 이야기했다. 모두 내 적들 뿐이지요. 내 영혼을 팔게 해서 못살게 굴고 있지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훌리도프는 시체를 어디로 운반해 갔는지 알기 위해 그의 말 도중에 이렇게 말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순경들은 시체를 떠매고 마당 저편 지하실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네훌리도프도 그곳으로 가려고 발길을 옮겼다. 그때 뒤에서 서장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왜 그곳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별로.
네흘류도프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네흘류도프는 아무 말 없이 마차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졸고 있는 마부를 흔들어 깨워 역으로 마차를 몰도록 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총을 맨 호송병이 뒤따르는 집마차와 같이 가게 됐다. 집마차 위에는 또 다른 이미 죽은 듯한 제수가 누워 있었다. 납작한 모자는 아랫수염을 길게 기른 그의 얼굴을 반 이상 덮고 있고 박박 깎은 머리는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려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었다. 긴 장화를 신은 마부는 집마차와 나란히 걸어갔다. 집마차 뒤로는 순경이 또 하나 뒤따랐다. 네흘류도프는 자기 마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쯧쯧, 형편없이 일을 처리하는군. 마부는 말을 세우며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마차에서 내려서 또 집마차 뒤를 따라 다시 소방경비원 앞을 지나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소방마차를 닦던 소방원들은 이제 다 닦았는지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키가 크고 수척한 소방서장이 푸른 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지르고 서서 엄격한 태도로 소방수들이 자기에게 끌어온 목이 굵고 몸집이 굵은 누름빛의 순말을 살피고 있었다. 말은 한쪽 앞다리를 절고 있었다. 소방서장은 옆에 서 있는 수희에게 뭐라고 불평을 했다. 서장도 거기 서 있었다. 그는 집마차 위에 놓인 둘째 번 시체를 보고 다가왔다. 또 어디서 끌고 왔나? 고개를 저으며 서장이 못마땅한 듯 순경에게 물었다. 스타라야 고르바토프스카야 거리에서죠. 순경이 대답했다. 제수인가? 소방서장이 물었다. 네. 오늘 벌써 2사람째야. 서장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무더운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한 소방서장은 절고 있는 밤생말을 끌어온 소방수를 향해 외쳤다. 한쪽 마구간에 넣어도 어리석게도 말을 병신으로 만들다니. 너 같은 나쁜 놈들보다 훨씬 감나가는 거란 말이야. 시체는 먼저 번과 같이 순경들에 의해 집마차에서 드러내어져 병원으로 운반됐다. 네흘류도프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무슨 일이십니까? 순경이 그에게 물었다. 네흘류도프는 아무 대답 없이 그들 뒤를 따라 시체가 운반된 병실로 들어갔다. 광희는 나무 침대 위에 앉아 아까 준 네흘류도프가 준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 있었다. 또 왔군. 광희는 그를 보자 이렇게 말하고 웃어대다가 시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또야. 아, 이젠 귀찮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는 아니야. 안 그렇소. 그는 반문하듯 희죽 웃으며 네흘류도프를 바라보았다. 네흘류도프는 죽은 사내를 보았다. 이제 그를 간섭할 자는 없었다. 아까 모자로 덮었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본 제수의 비참한 모습에 비해 이번 사내의 용모는 단정하고 잘생겼다. 그리고 젊은 나이였다. 반쯤 깎인 머리가 보기 흉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생기를 잃은 검은 두 눈 위에 그다지 튀어나오지 않은 넓은 이마와 검은 윗수염 위에 우뚝 솟은 코가 아름다웠다. 핏기를 잃은 입가에 미소가 서린 듯했고 조그만 아랫수염과 반 깎인 머리 한쪽 옆으로 조그맣고 잘생긴 귀가 보였다. 그의 얼굴 표정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엄숙했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가능성 있는 정신력이 무너져버린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젊은이의 손과 족쇄 채워진 발의 근육이라든가 균형 잡힌 탄력 있는 몸매는 그가 얼마나 건장하고 박력 있고 활달한 인간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가령 인간을 동물로 비유해 본다 해도 발을 절개했다고 마구 욕설을 퍼붓던 소방서장의 누런 순말보다 훨씬 완벽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인간으로서의 그의 죽음을 가엾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노동을 하는 동물로서의 죽음만큼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지 사람들에게 이 시체가 썩기 전에 치워야겠다는 성가신 번거로운 감정만을 안겨줬을 뿐이었다. 의사가 조수를 데리고 서장과 함께 들어왔다. 어깨가 딱 바라진 단단한 체구에 무직물의 양복을 입은 의사는 좁은 바지를 입은 탓인지 살찐 넓적다리가 팽팽했다. 작은 키에 뚱뚱한 몸집의 서장은 둥글고 붉은 얼굴을 가졌고 숨을 들이마셔 양보를 부풀렸다가 내뿜는 듯하는 그의 버릇으로 더욱 얼굴이 둥그러 보였다.
의사는 아까 조수가 그랬던 것처럼 누운 침대 곁에 앉아서 맥을 짚어보고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기도 하고 바지를 잡아당겨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서장은 또다시 입을 공처럼 부풀리고 숨을 내쉬었다. 어느 감옥에서 왔소? 서장은 물었다. 호송병은 대답을 하고 시체의 족쇄를 가리켰다. 이걸 풀어주게. 다행히 대장장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서장은 또다시 볼을 부풀려 숨을 내쉬더니 바깥으로 나갔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네클류도프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그를 보았다. 뭐 때문이냐고요? 일사병으로 죽는 이유를 묻는 겁니까? 그건 겨울 내내 햇볕이 통하지 않는 방에 묻혀 운동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햇살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오늘 같은 날 무리 속에 섞여 행진을 하니 바람이 통하지 않아 졸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날 호송하는 건 피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그곳 관리자들에게 할 얘기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늘 바빠서요. 이렇게 말하자 의사는 자기의 바지자락을 잡아당기고는 환자가 있는 침대 쪽으로 갔다. 그래, 좀 어떤가? 목에 붕대를 감고 입이 비뚤어진 창백한 사내에게 물었다. 한편 담배를 다 피우고 난 광희는 침대에 걸터 앉아 연방 의사 있는 쪽으로 침을 뱉었다. 네클류도프는 마당으로 나와 소방대의 말이며 닭, 청동의 투구를 쓴 경비원들의 앞을 지나 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또다시 마부가 졸고 있는 마차를 타고 역으로 향했다. 38. 네클류도프가 역에 도착했을 땐 벌써 제수들이 모두 창문에 창살이 박힌 열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 다만 열차 가까이로 갈 수 없게 돼 있어 플랫폼에 서 있는 몇 사람의 전송인만이 눈에 띄었다. 오늘은 호송병들에게는 꽤 귀찮은 일들이 많은 날이다. 감옥에서 역까지 걸어오는 동안 앞서의 2사람 외에도 또 3사람씩이나 일사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그중에 한 사람은 처음 2사람처럼 근처의 경찰서로 사람들이 실어갔으나 나머지 2사람은 역에 와서 쓰러졌다. 그러나 호송병들의 염려는 자기들의 호송 도중에 더 살 수도 있었을 인간이 5명씩이나 죽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그건 그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었다. 오로지 그들은 이 같은 경우에 법이 명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만을 염두에 두었다. 다시 말해서 시체를 적당한 장소로 보내고 또 그들의 서류라든가 소지품들을 관계기관에 인계하고 니지니로 가게 되는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해야 하는 일로 실로 이 같은 일은 성가신 일이었다. 더욱이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이런 일로 호송병들은 바빠졌다. 그래서 그 일을 모두 끝마치기까지 네클류도프 외의 전송자들은 열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네클류도프만은 열차 가까이로 접근할 수 있었다. 호송대의 하사관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하사관은 네클류도프에게 지휘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이야기를 끝마치고 와달라고 했다. 열차는 모두 18칸이었다. 지휘관의 차량을 뺀 나머지의 제수들이 가득했다. 열차의 창가를 따라 걸으면서 네클류도프는 열차 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모든 착간에서는 쇠사슬 소리며 떠들어대는 소리며 욕설들이 들렸으나 오는 도중에 쓰러진 동료 제수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기들의 배낭이라든가 마실 것, 앉을 자리를 골라 잡는 이야기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네클류도프는 어떤 착간의 가운데 통로에서 호송병이 제수의 수갑을 끌어주는 것을 열차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았다. 호송병 하나가 제수들의 내민 손에서 수갑을 끌으면 다른 한 호송병이 그것들을 받아 모았다. 남자 제수들의 착간을 모두 지나 여제수의 착간으로 갔다. 둘째 착간에서 오 하느님, 오 하느님 하고 낮게 중얼거리는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네클류도프는 그네들의 자리를 지나 호송병이 일러준 셋째 착간의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창 가까이로 얼굴을 대자마자 여자들의 뭉클한 땀냄새로 가득 찬 착간 속의 열기가 물씬 코끝에 풍겼다. 그리고 여제수들의 커다란 목소리들이 밀려나왔다. 제수복의 재킷을 입은 땀에 얼룩이 진 상기된 얼굴의 여제수들이 구석구석에 앉아 떠들어대고 있었다.
창살에 바싹 들이댄 네흘류도프의 얼굴로 모든 여제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근처에 있던 어떤 여제수들은 말없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스카프를 벗은 마슬로바는 재킷을 입은 채로 창살 건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엔 흰 피부빛을 가진 페도시아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네흘류도프임을 알자 마슬로바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고는 그가 있는 쪽을 가리켜 보였다. 마슬로바는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검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땀방울 돋는 상기된 얼굴에 생기를 띠고 가볍게 웃어 보이며 유리문으로 다가와 창살에 매달렸다. 몹시 더워요. 흔쾌한 듯한 기분으로 웃어 보이며 그녀가 말했다. 물건은 받았소. 네, 고마워요. 그 외에 필요한 건 없소. 마치 난로불처럼 후끈한 열기가 착간 속으로부터 밀려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네흘류도프도 얼굴을 창살에 대고 물었다. 네, 그 외에 필요한 건 없어요. 고마워요. 뭐 마실 게 좀 있었으면, 페도시아가 말했다. 정말 뭘 좀 마셨으면. 마슬로바가 중얼거렸다. 아니, 물을 안 가지고 있어. 있었지만 벌써 다 마셔버리고 없어요. 그런 곳 호송병에게 부탁하고 오겠소.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이제 니지니에 도착할 때까진 볼 수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정말 가시는 건가요? 마슬로바는 의외라는 듯 그러나 기쁜 눈빛으로 네흘류도프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다음 열차로 가겠소. 마슬로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나직한 한숨만 깊게 내쉬었다. 저 남제수 12명이나 지쳐서 죽어버렸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거친 표정을 얼굴에 드러낸 늙은 여제수가 남자 같은 억양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꼬라불려봐였다. 12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2명이 그런 걸 보았지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사람들 얘기로는 12이라고 합디다. 정말 그렇게 못되게 하고도 녀석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을까? 악마 같은 녀석들. 여제수 중에는 환자가 생기지 않았소. 여자가 더 건강해요. 키 작은 다른 여제수가 웃으면서 말했다. 단지 한 사람이 갑자기 상기가 있어서 신음하고 있지요. 그녀는 아까부터 계속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착간을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아까 제게 뭐 필요한 것은 없는가 물으셨죠? 마슬로바는 기쁨의 미소를 애써 누르면서 말했다. 저 산모를 여기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말해보겠소. 그리고 또 하나, 저 여자를 자기 남편 따라스와 만나게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페도시아에게 미소 지은 눈길을 보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분도 함께 갈 거예요. 이보시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호송대의 하사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까 네흘류도프를 들여보낸 그 사람이 아니었다. 네흘류도프는 그 자리를 떠나 산기로 신음하고 있는 여자와 그녀의 남편이를 부탁하고자 지휘관을 찾았다. 그러나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호송병에게 물었으나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나 분주했다. 어떤 자는 죄수를 어디론가 데려가느라, 누구는 자기 먹을 것을 마련하느라 바삐 뛰어다니고, 또 누구는 자기의 짐을 여기저기 챙겨 넣느라, 또 어떤 이는 호송 지휘관과 동행하는 부인의 일을 거들어 주느라 아무도 네흘류도프의 묻는 말에 만족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의 벨이 울리고 나서야 네흘류도프는 겨우 호송 지휘관을 찾아냈다. 그는 짧은 윗수염을 매만지면서 어깨를 축혀 세우고 하급 장교에게 뭐라 잔소리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네흘류도프에게 물었다. 저 열차에 해산하려는 여제수가 있는 모양인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연 해결될 겁니다. 뭉툭한 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자기 착간 쪽으로 걸어가며 호송 지휘관은 말했다. 이때 호루루기를 손에 든 차장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벨이 울렸다. 그러자 플랫폼에 전속 나온 사람들의 큰 울음소리와 여제수들의 착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네흘류도프는 따라스와 함께 나란히 플랫폼에 서서 창살문 안으로 머리를 깎인 남제수들이 보이는 차량이 한 칸 한 칸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제수들의 첫째 차량이 지나갔다.
착간 속에는 머릿수건을 쓴 여자와 안 쓴 여자가 섞여 있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둘째 번 차량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셋째, 마슬로바가 타고 있는 차량이 지나갔다. 그녀는 다른 여제수들과 함께 창살문 곁에 서서 서글픈 미소를 네흘류도프에게 보냈다. 39. 네흘류도프가 타고 갈 여객열차는 앞으로 2시간 있어야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그 사이에 한 번 더 누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아침부터 내내 여러 가지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탓인지 몹시 피로해 1등 대합실 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옆으로 몸을 누이자마자 졸음에 휩쓸려 볼에 손을 갠 채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연미복 깃에 배지를 달고 손에 냅킨을 든 보이가 그를 불러 깨웠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네흘류도프 공작이 아니신가요? 어느 부인이 찾고 계십니다. 네흘류도프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오늘 아침부터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죄수들의 행렬, 시체, 창살 달린 열차, 그 속에 있던 여제수들, 더욱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진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느 여제수, 그리고 또 한 사람, 쇠창살 속에서 서글픈 미소로 자기를 바라보던 마슬로바가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이곳에는 술병이며 꽃병, 촛대, 식기 등이 놓여있는 식탁이 있고 그 주위로는 가벼운 걸음으로 급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홀 찬장 앞에는 과일이 담긴 그릇이며 술병을 앞에 놓고 식당 주인이 서 있고 그 앞으로는 이쪽으로 등을 돌린 많은 여객들이 서 있었다. 옆으로 누인 몸을 일으켜 자리에 바로 앉아 정신이 드는 동안 네흘류도프는 식당 안의 사람들이 무언가 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다. 그도 문간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드럽고 얇은 베일을 얼굴에 쓰고 안락 의자에 앉은 귀부인을 의자째 들고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앞에 서서 운반하고 있는 하인을 네흘류도프는 알고 있었다. 그 뒤에 서서 운반하고 있는 금태 두른 모자를 쓴 하인도 얼굴이 익은 사람이었다. 문직이었다. 의자 뒤를 이어 보따리며 가죽 가방에 넣은 뭔가 둥그런 물건과 우산을 든 하녀가 따랐다. 그리고 하녀 뒤를 아래턱이 처지고 중풍 환자 같은 목을 한 여행복 차림의 꼬르차 낀 공작이 가슴을 내밀고 따라가고 그 뒤로 미씨와 그녀의 사촌 미샤 그리고 네흘류도프와도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긴 목에 강대뼈가 약간 나온 외교관 오스젠이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명랑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는 미씨에게 뭔가 설득시키려는 듯 농담 섞인 말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다. 맨 끝으로 화난 듯한 표정의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따라갔다. 교회 영지에서 지내던 이들 꼬르차 낀 네 사람들은 부인의 여동생의 영지인 니제고로드 철도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길이었다. 이들 의자를 운반하는 하인과 하녀와 의사의 행렬은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경외감을 안겨주면서 부인 대합실로 들어갔다. 식탁 앞에가 앉은 노공작은 곧 보이를 불러 뭔가 주문하기 시작했다. 미씨와 오스젠도 그 주변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문 앞에서 아는 여자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러 그쪽으로 갔다. 아는 여자란 다름 아닌 나탈리아 이바노브나였다. 그녀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를 데리고 여기저기로 시선을 던지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 미씨와 동생의 모습이 동시에 띄었다. 그녀는 네흘류도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먼저 미씨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미씨와 키스를 나눈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곧 동생에게로 오며 말했다. 겨우 찾았구나. 네흘류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씨와 미샤, 오스젠과 인사를 나누고 그대로 선 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씨는 교회 별장이 불에 타 어쩔 수 없이 이모댁으로 이사가게 됐다고 말했다. 오스젠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화재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님에게 말하였다.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와 있었는걸. 그녀는 말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랑 말이야. 그녀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를 한쪽 손을 들어 가리켜 보였다.
그녀는 레인코트에 모자를 쓰고 얘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리에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어. 그만 여기서 깜빡 잠이 들었었지요. 정말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네흘류도프는 되풀이 말했다. 그렇잖아도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는 말했다. 그래,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로? 미시는 남매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기사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네흘류도프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짐과 담요와 마분지통 등이 놓여있는 창가의 빌로드 의자로 가서 누님과 함께 앉았다. 어제 누님에게서 돌아온 뒤 다시 한번 찾아가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매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매부에게 한 지나친 말이 마음에 걸려서. 알고 있어, 네흘류도프. 난 믿고 있었어. 누이가 말했다. 너도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너도 알잖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누이의 말은 분명치 않았으나 네흘류도프는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누이의 말뜻에 감동되었다. 그건 그녀의 사랑, 자신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사랑도 있으나 동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자기 동생과의 거리감은 그녀를 몹시 슬프게 한다는 것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님. 그런데 오늘 제가 뭘 봤는지 모르시죠? 네흘류도프는 갑자기 두 제수의 시체를 눈앞에 떠올리며 말했다. 두 제수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터무니없는 죽음이었죠. 이런 폭염에 끌려 나왔으니 일사병으로 쓰러졌지요. 설마, 어떻게? 오늘? 지금 말이야. 네, 지금 그 시체를 보고 오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니?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재차 물었다. 죄수들을 강제로 끌어냈으니 말이에요. 네흘류도프는 누님이 이런 것에까지 그녀의 남편과 같은 관념으로 보고 있음을 깨닫고 투박한 어조로 말했다. 불쌍하게도. 그들 옆으로 다가온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우리들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조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면해선 안 될 일입니다. 노공작에게 시선을 보내며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냅킨을 두르고 술잔을 앞에 놓고 식탁에 앉아있던 노공작은 바로 이때 네흘류도프를 돌아보았다. 네흘류도프. 노공작은 큰 소리로 불렀다. 더위도 가셔질 텐데 한 잔 어떻겠소? 여행 전의 술은 좋지요. 네흘류도프는 사양하고 몸을 다시 바로 했다. 헌데 이제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누님이 말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하겠어요. 저 역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해야만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할 작정입니다. 그래. 그 점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은 누님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꼬르차킨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완전히 끝나버렸니? 네, 완전히. 그리고 서로 아무 미련 없을 겁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야. 난 그녀가 참 좋구나. 하지만 할 수 없지. 그런데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구속시키려 하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가는 거니?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싶다는 듯 네흘류도프는 진지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자신에 대해 누님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어째서 나는 나의 마음속을 쉽게 말하려 하지 않는가? 그는 생각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에게 말해도 좋을 텐데. 그는 늙은 하녀에게 힐끗 시선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결심을 한 번 더 누님에게 되풀이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누님은 카츄샤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제 심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시겠지만 난 그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나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것이 설사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그녀의 희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그녀의 운명의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도시 납득이 안 간다는 듯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때 부인 대합실에서 아까의 그 행렬이 다시 등장했다. 얼굴이 잘생긴 하인 필립과 문지기가 공작 부인을 나르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하인을 멈추게 하고 네훌류도프를 손짓해 부르고는 슬프고 안 됐다는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마다 반지 낀 하얀 손을 혹 새겨지지나 않을까 염려하며 내밀었다. 굉장하군요. 그녀는 무더위에 대해 말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더위예요. 질식할 것만 같아요. 그녀는 러시아의 극성스러운 기후에 대해 한참 얘기하고는 한번 찾아오라고 네훌류도프에게 이르고 의자든 하인에게 가도록 손짓했다. 꼭 놀러와요. 그녀는 의자 위에 들려가면서 긴 얼굴을 네훌류도프에게 돌리며 말했다. 네훌류도프는 플랫폼으로 나왔다. 그는 짐을 날라주는 인부와 자기 짐을 어깨에 맨 따라쏘와 함께 왼쪽으로 나갔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네훌류도프는 따라스를 누님에게 소개시키며 말했다. 언젠가 한번 누님에게 그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니, 3등차로 갈 거니. 네훌류도프가 짐을 진 인부와 따라쏘와 함께 3등차 앞으로 가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네, 이게 더 마음 편합니다. 따라스도 함께 가지요.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꾸즈민스코의 토지가 아직 농부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누님의 아이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그런 얘긴 하지 말렴. 그녀는 말했다. 설사 제가 토지를 분배해 준다 해도 토지 이외의 재산은 전부 누님의 아이들 것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게 될 것 같고 또 결혼한다 해도 아이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미트리, 제발 그런 얘긴 하지 말아줘.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말했으나 네훌류도프는 누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쪽 1등차 앞에는 아직도 몇 사람인가 물이 져서서 꼬르차 낀 공작 부인이 운반될 착한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 각기 앉아 있었다. 뒤늦게 온 승객들은 플랫폼 보도를 울리면서 급히 달려오고 차장들은 차량의 문을 닫으며 승객들을 자리에 앉히고 전속 나온 사람들은 열차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네훌류도프는 뜨거운 햇볕에 달아 뜨거운 악취를 풍기는 착간으로 들어갔다. 열차 앞에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와 나란히 선 유행모의 케이프를 두른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뭔가 할 이야깃거리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 편지 기다리겠어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떠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의례적인 말을 우스꽝스럽게 여겨왔기 때문이었다. 좀 전에 상속 문제와 돈에 관한 짧은 대화는 이들 남매로서의 정다운 관계를 단번에 깨뜨려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지금 전혀 타인인 양 어색한 기분 속에 서 있었다. 그래서 기차가 덜컹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오히려 기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서운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드미트리, 잘 가, 라고. 기차가 떠나버리고 나자 그녀는 동생과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전할까 진지하고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생각하였다. 네훌류도프 역시 누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누님에게 숨길 아무것도 없었으나 누님과 마주본다는 것에 왠지 거북함과 어색함을 느껴 한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었다. 옛날 자기와 친밀했던 나탈리아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지금은 다만 타인과 마찬가지로 꺼림칙하기만 하고 털복숭이 남편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누님의 얼굴이 남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농민들의 토지 분배라든가 유산 문제에 관해서 언급할 때만 환히 빛났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네훌류도프를 몹시 슬프게 했다. 40. 하루 종일 내리쬐는 햇볕에 달고 사람들이 빈틈없이 꽉 찬 3등 열차 안에 더위는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승강구에 나가 있었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열차가 거리를 벗어나 바람이 조금 불어올 때에야 겨우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그래,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 아까 누님에게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죽은 제수의 미소를 머금은 입가와 무엇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준엄한 이마와 파랗게 박박 깎이운 머리 아래 도톰한 귀를 가진 잘생긴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나이가 살해당했음에도 누가 그를 죽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하여간 그는 분명히 살해당했어. 그 사내 역시 마슬렌니코프의 명령으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끌려 나온 거야. 그 마슬렌니코프는 분명히 인쇄가 된 표제가 붙은 서류에 사인을 해 관례대로의 명령을 내렸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죄가 있는 줄은 전혀 모르지. 그 의사는 자기 직무대로 병약자를 골라만 냈지. 이런 폭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래도록 집단으로 수송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으리라. 그렇다면 전옥도 어느 날에 몇 명의 제수를 수송시키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라 실행했을 뿐이다. 호송 지휘관도 몇 명의 제수를 어디서 인계받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 자기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를 탓할 수도 없는 일. 언제나와 다름없이 그들 제수들을 인도했고 아까 죽은 그 두 사람처럼 튼튼한 제수가 폭염을 감당 못하고 쓰러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그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로 그들 죽음에 대해서 책임 없는 사람들로부터 살해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네흘류도프는 다시 생각을 되풀이했다. 이런 일은 모두 지사라든가 전옥, 경찰서장, 순경 등이 인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실로 인간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슬렌니코프나 전옥이나 호송 지휘관은 만일 지사라든가 장교가 아니었더라면 이같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보낼 수 있는지 심사숙고했을 것이며 호송 중 숨차하든가 더위에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내리면 행진을 멈추고 잠시 나무 그늘로 가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끔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불행이 발생했다면 슬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러지를 않았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에 슬픔을 표하는 것까지 막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직무와 자기의 요구만을 중요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보다도 제일 조건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들이 잠시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결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무도 깊게 생각에 빠져 있었던 네흘류도프는 날씨가 어느새 변한 것도 알지 못했다. 이제 태양은 구름으로 낮게 가려지고 서쪽 지평선에서는 엷은 잿빛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어딘가 먼 곳에서는 반가운 빗줄기가 숲을 적시고 있었다. 그 구름은 우기를 품고 있었다. 공기가 습했다. 이따금 구름 사이로 번개가 기적소리와 아울러 뇌성을 거세게 울렸다. 비구름은 점점 내려앉고 비스듬히 내리치는 빗줄기가 네흘류도프의 코트와 승강대에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겨 축축하고 상쾌한 빗줄기의 공기와 비를 갈구했던 대지의 비에 젖은 곡물 냄새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전원이며 숲이며 누렇게 익어가는 아직도 초록빛을 잃지 않은 밭에 정렬된 줄무늬며 암녹색의 꽃이 핀 감자밭의 검은 고랑을 바라보았다. 만물이 니스를 칠한 듯 빛나기 시작했다. 초록은 더욱 빛나는 초록으로, 노랑은 더욱 선명한 노랑으로, 검은색은 더욱 검게 윤이 났다. 더 오려무나, 더. 네흘류도프는 이 자비로운 비를 맞아 생기에 넘쳐 있는 밭과 뜰과 채소밭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비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비구름의 약간은 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으나 그 나머지는 그대로 저편으로 몰려 흘러갔다. 축축한 대지는 뿌리다만 가는 빗줄기에 몸을 적시고 있을 뿐이었다. 태양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또다시 만물이 빛나기 시작했다. 동쪽 지평선으로 희미한 무지개가 섰다. 어느 빛보다 선명한 한쪽이 구름에 가려진 무지개였다. 헌데 난 이제껏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 네흘류도프는 자연의 온갖 변화가 끝나고 양쪽으로 높은 비탈이 있는 언덕 밑으로 기차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 전옥이나 호송병들, 그 외 모든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선량하고 착한 인간임에도 단지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난 이것을 줄곧 생각했던 거야. 마슬렌니코프에게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해 줬을 때 무심하게 들어넘기던 그의 태도라든가 전옥의 엄격한 태도, 진마차에 병약한 제수를 태워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열차 안에서 여제수가 진통으로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호송지휘관의 몰인정함을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가 관직에 몸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순수한 동정도 품지 않는 몰인정한 인간이 돼버린 것이다. 관원인 그들은 돌땅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 인간애가 도시 스며들지 않는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온갖 돌로 다져진 가파른 비탈 위로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개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하기야 이런 철로의 죽대는 다져야만 하겠지만 그러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이 흙을 보기란 슬픈 일이야. 이 흙도 축대 위에 있는 저 흙들처럼 곡식과 풀과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간도 이와 다름없어. 그는 계속 생각했다. 지사나 전옥이나 순경 같은 사람에게도 이 같은 것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 사랑과 동정을 가질 줄 모르는 인간을 본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율법이 아닌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진리의 율법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모든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그런 자들과 상대하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왠지 두려워하고 있다. 정말로 그들이 두렵다. 강도보다도 더. 강도에게는 그래도 연민을 바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인간에 대해 연민을 품지 않는다. 그들은 식물의 생장력을 마비시키는 돌과 같이 연민의 감정은 조금도 없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바다. 사람들은 푸카초프나 스첸카 라진을 두려워한다고들 하지만 내겐 이들이 몇 배 더 두렵다. 그는 계속 생각을 이어나갔다. 만일 내가 이런 심리상의 문제를 제출한다면 현대인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 교도라든가 자성가, 지극히 선량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즉 지금대로의 인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을 지사나 전옥이나 장교나 경관이 되게끔 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의 공적인 임무란 사람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형제로서 대하거나 인간적인 취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 그 다음엔 국가의 공무를 행하는 관리들의 타인에게 한 행동의 결과가 바로 당사자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 같은 단서가 붙지 않고는 오늘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 같은 인간들이 사랑을 갖지 않고도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란 법은 없다. 여기에 모든 문제거리가 있다. 물론 물건이라면 사랑 없이도 다룰 수 있다. 사랑 없이도 나무를 벤다거나 벽돌을 굽는다거나 쇠를 달군다든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애정 없이 다룰 수가 있을까? 아무런 세심한 주의 없이 꿀벌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꿀벌의 성질은 그런 것이므로 세심한 보살핌 없이 꿀벌을 다룬다면 키우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게 된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외의 것은 납득되지가 않는다. 그건 인간 상호 간의 애정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규범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있어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랑 없이 사람들과 사귀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다. 특히 타인에게 무언가 요구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렇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엔 조용히 있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네흘류도프는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그의 자기 맘에 드는 물건을 상대하는 게 낫다. 그러나 인간만은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해악 없이 음식을 유익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 식욕이 있을 때뿐이다. 그렇듯이 해악 없이 유익하게 인간과 사귈 수 있는 건 사랑을 가진 때문이다. 어제 매형과의 경우처럼 사랑의 감정이 없이 마주 대한다면 늘 내 눈으로 목격했듯이 타인에 대한 몰인정과 냉혹은 한없게 되고 내 생활 경험으로 비추어 자신에 대한 끝없는 고뇌 속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 정말로.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젠. 지독한 무더위가 지난 뒤에 상쾌함과 함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일으켜왔던 이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된 것을 느낀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40일. 네흘류도프는 반가량 승객으로 차 있는 착간으로 들어가 자리 잡았다. 그 안엔 하인, 직공, 백정, 노동자, 유태인, 점원, 그 밖의 여자들과 직공의 아내들, 병사 하나, 중년 부인이 둘 있었다. 한 부인은 젊어 보였고 다른 한 부인은 드러난 팔뚝에 팔찌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모표 달린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있는 신사. 이들은 모두 각기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해바라기 씨를 까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옆자리에 승객과 열심히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스는 네흘류도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뭇 흐뭇한 표정으로 통로 오른쪽에 앉아 나사 코트를 입은 근육이 솟아있는 맞은편 사내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후회한 사실이지만 그는 정원사로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따라스에게로 가다 흰 아랫수염에 훌륭한 풍채에 무명 코트를 입은 노인 옆의 통로에서 발길을 멈췄다. 노인은 시골티 나는 어느 젊은 여자와 얘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 곁에는 거의 흰색의 머리를 단발로 묶은 7살가량의 계집애가 벨트 있는 조끼를 입고 좌석 밑바닥에 닿지 않는 발을 이리저리 흔들며 앉아서 해바라기 씨를 열심히 까먹고 있었다. 뒤를 돌아다본 노인은 네흘류도프를 보자 혼자 앉아있는 좌석에 앉도록 코트 자락을 끌어당기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앉으시오. 네흘류도프는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다. 네흘류도프가 앉자 그 여자는 하다만 이야기를 다시 계속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 있는 남편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로 그곳에서 남편과 만났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육제 때도 갔고 이번에도 하느님 덕택에 또가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크리스마스 때 또 갈 생각이에요. 참 좋은 일이야. 노인은 네흘류도프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게 가끔 만나보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젊은 남자들 일이란 모르니까. 도시 생활하는 사이에 바람이 날지도 모르니까. 할아버지도 별 말씀을. 우리 애기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할 리가 없어요. 순박해서 번 돈은 몽땅 집으로 보내주죠. 이해 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정말 그 좋아하는 모습이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해바라기 씨를 뵙고 있던 계집애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다 그것을 확증이라도 시키려는 듯 영리하고 조용한 눈으로 노인과 네흘류도프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래,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로군. 그렇다면 더욱 좋은 일이로군.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저것은 안 하나. 통로 맞은편에 앉은 직공인 듯한 남편과 아내를 눈으로 가리키며 노인이 물었다. 직공인 듯한 남편은 보드카 병을 입에 댄 채 목을 뒤로 젖히고 술을 들이켜고 있고 그 아내는 병을 담았던 자루를 손에 들고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요, 우리 애기 아빠는 술과 담배도 안 해요. 노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그 여자는 자기 남편 자랑을 늘어놓을 기회가 있는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애기 아빠 같은 사람은 드물지요. 이분 같아요. 그녀는 네흘류도프를 보며 말했다.
정말 좋은 일이로군. 술을 마시고 있는 직공을 바라보며 노인이 말했다. 몇 모금 마시고 난 직공은 술병을 부인에게 건네줬다. 그녀는 병을 받아들더니 웃으며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도 술병을 입에 가져갔다. 직공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눈길을 의식하고 노인과 네흘류도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십니까? 술을 마셔서는 안 되나요? 우리가 일할 때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 없으면서 이렇게 마시기만 하면 그때 쳐다보거든. 내가 번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고 아내에게도 한턱 내고 있는 거랍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물론 옳은 말이요. 뭐라 대답할지 몰라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대꾸하기만 했다. 그런데 내 마누라는 꽤 대단하지요. 그리고 나를 끔찍이 아껴준답니다. 난 아주 만족이에요. 그야 내 마누라가 나를 소중히 해주니까요. 안쓰러워 그래, 마브라. 자, 당신이나 마셔요. 전 됐어요. 그녀는 남편에게로 병을 건네면서 말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군요. 그녀는 덧붙였다. 글쎄 보십시오. 이렇답니다. 하고 직공은 말했다. 사랑스럽지요. 하지만 이따금 기름 떨어진 바퀴처럼 빡빡할 때가 있어 골치지만. 내 말이 틀려, 마브라. 그녀는 웃으면서 취한 듯이 손을 내저었다. 또 시작이군. 안 그래, 마브라. 좋은 마누라야.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질까? 고삐만 늦추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지요. 정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 용서하십시오. 술이 취하다 보니 그만. 직공은 이렇게 말하더니 웃고 있는 여편네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자려는지 누웠다. 네흘류도프는 잠시 동안 노인과 앉아 있었다. 노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난로장이를 53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난로를 만들어 이제 좀 쉬고 싶으나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했다. 노인은 모스크바로 가서 자식들의 일자리를 정해주고 난 뒤에 식구들의 집안일을 보러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노인의 얘기를 다 들은 네흘류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스가 잡고 있는 자리로 갔다. 자, 나리, 앉으십시오. 배낭은 이쪽으로 치울 테니. 따라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원사가 네흘류도프를 보며 친절하게 말했다. 좁지만 그리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따라스가 노래하듯 이렇게 말하고는 억센 두 팔로 30kg이나 되는 자기 배낭을 가볍게 들어 창가에 놓았다. 자리는 넉넉하지요. 없다면 서 있어도 괜찮고 정 못하다면 의자 밑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스는 선량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빛내면서 말했다. 따라스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도무지 말을 할 줄 모르지만 술을 마셨다 하면 그럴듯한 말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대로 짓거리게 된다고 자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따라스는 그야말로 침묵만 지킬 뿐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술을 마시는 일이란 좀처럼 없지만 한번 술을 마시기만 하면 흥겹게 이야기했다. 그런 때 그는 솔직하고 담백한 태도로 그 상냥해 보이는 푸른 눈에 온화한 빛을 띠고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온갖 재미난 이야기를 짓거려댔다. 오늘 지금도 바로 그러했다. 네흘류도프가 가까이 와 얘기가 잠시 그쳤으나 배낭을 옮기고 다시 자리 잡고 앉자 농부 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정원사를 마주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새로 만난 친구에게 자기 여편네의 일을 들려주며 어떤 제목으로 유형을 받고 왜 자기가 그녀를 따라 시베리아로 가는지 상세하게 얘기했다. 네흘류도프는 그에게서 한 번도 이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독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고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페도시아의 소행이라고 했다. 전 지금 제 슬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손한 태도로 그는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이렇게 자기 일처럼 귀 기울여 주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분께 제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지요. 물론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지요. 어머니가 독이 든 밀떡을 들고 경찰서에 갔다 오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사려 깊은 아버지가 글쎄 가만 좀 참고 있어요. 아직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 줘요. 그런 며느리도 깨닫게 될 거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런 계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진딧물처럼 집안 식구가 모두 죽음을 당해요. 하시면서 경찰서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순경이 오고 증인을 부르고 소동이 났지요. 그래, 당신은? 정원사가 물었다. 난 복통을 일으켜 뒹굴어 가며 토해버렸죠. 속이 온통 뒤집히는 것 같아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님은 진마차에 페도시아를 태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심판사한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여편네는 자기가 어디서 독약을 구했고 어떻게 밀떡 속에 그것을 섞었는지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심판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나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싫어요. 그 사람이랑 사는 이보다 차라리 시베리아로 가는 게 낫죠. 그 사내란 바로 저를 가리키는 거지요. 따라스는 싱긋 웃어 보이며 말했다. 어쨌든 모든 죄를 고백했으니 감옥행은 당연한 거죠. 아버님 혼자 털털 돌아오셨습니다. 좀 있어 농사일이 바빠진 데다가 여자란 어머니 혼자뿐인데 그나마 편찮으셨습니다. 그래 보석 신청을 해볼까 하고 아버님은 어느 관리에게 부탁을 했죠. 아마 5-6명에게 부탁한 셈일 겁니다. 그러다 단념하려던 차에 또 우연하게 어느 관리 한 사람을 알게 됐지요. 그 관리는 기막히게 약삭 빠른 인간이었죠. 오루브를 주면 보석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3루블로 타협을 보고 여편네 옷을 저당 잡혀 그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사내는 내게 서류를 한 장 써주더군요. 따라스는 마치 사격 얘기라도 하는 듯 늘어진 말투로 내까렸다. 일은 그 자리에서 끝났지요. 나도 그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어서 거리로 여편네를 마중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가자 난 곧 여간에 말을 맡겨두고 서류를 가지고 감옥으로 갔지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간수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여편네가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에 서류를 얼른 내어줬더니 그걸 본 간수는 잠깐 기다리시오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그곳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지요. 벌써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나오더니 바로 구쇼프가 당신이요 하고 묻더군요. 나라고 했더니 그럼 데리고 가시오 하더군요. 이윽고 문이 열리자 여편네가 경찰서로 갔을 때의 옷차림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묻더군요. 걸어왔느냐고. 그래서 마차로 왔다고 대답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여관비를 치르고 다시 마차에 말을 맨 다음 망태의 나머지 건초를 모두 실었습니다. 여편네는 머리수건을 푹 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도 여편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자 여편네가 갑자기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묻기에 잘 계시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그래 아무 탈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절 용서해줘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전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말했지요. 염려 말아요. 난 벌써부터 당신을 용서하고 있어요. 여편넨 아무 말 않더군요. 집에 도착하자 여편넨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요. 어머닌 하느님이 용서해 주실 게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버님은 아무런 일 없음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나간 걸 돌이킬 필요는 없지. 이제부터 마음 다시 먹고 살아가자. 지금 그런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를 짓거릴 필요는 없어. 추수해야 한다. 밭가리를 잘한 데다 거름이 충분해 보리가 글쎄 고맙게도 낫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대풍작이지 뭐냐. 온통 자리를 깔아놓은 것처럼 덮여 있단다. 서둘러야 해. 너도 내일 따라소와 함께 나가 거둬들이도록 하려무나. 여편네는 그날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랄 만큼 잘했지요. 우린 그때 3정보가량 밭을 빌었었는데 요행이도 호밀이니 귀리니 전에 없이 풍작이었지요. 나는 베고 여편네는 묵고 이따금 같이 베기도 했지요. 나는 일에 능숙해서 무슨 일이든 잘하지만 여편넨 나보다 더 능숙하게 척척 해나가지요. 몸이 재빠른 데다가 건강했지요.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제가 일부러 일을 일찍 끝내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을 때면 팔이 쑤시고 손가락이 붓고 해서 좀 쉬기라도 해야 하는데 여편네는 저녁도 먹지 않고 곧장 헛간으로 달려가
다음날 아침에 쓸 새끼다발을 준비한답니다. 아주 완전히 변했어요. 당신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던가요? 정원사가 물었다. 물론이지요. 내게 온통 마음을 쏟아 나와는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게 됐지요. 나의 생각을 즉각 알아채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던 어머님도 페도시아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아주 달라졌어. 하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지요. 어느 날 보리 집단을 거둬들이기 위해 집마차 마부석에 나란히 앉아 가던 도중에 나는 물었지요. 페도시아,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게 됐지? 그야 당신과 살기 싫어서였죠. 그때 나의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만 같았어요.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 난 또 물었습니다. 지금은 당신뿐이에요. 하지 않겠어요. 말을 마친 따라스는 기쁜 듯 웃다가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보리타작도 다 끝나 삼배를 씻으러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글쎄 관청에서 출두서가 와 있지 뭡니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헌데 우린 무엇 때문에 재판을 하는지 그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귀신에 홀렸었군. 정원사가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끔찍한 생각을 마누라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하고 정원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다. 그때 기차가 속력을 늦추기 시작했다. 여긴 모양이로군. 하고 말했다. 한잔하고 오겠어. 얘기가 멈춰졌다. 네흘류도프는 정원사와 함께 열차 밖으로 나와 비에 젖은 플랫폼 위로 내려갔다. 42. 네흘류도프는 차 안에서 나오기 전에 작은 방울들을 단 호화로운 삼두마차, 사두마차가 역전 광장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비에 젖은 거무스름한 플랫폼으로 내려선 네흘류도프의 눈에 모여선 1등차 앞에 사람들 중에 레인코트를 걸치고 값진 깃털의 모자를 쓴 뚱뚱한 기부인과 값비싼 목걸이를 건 살찐 커다란 개를 데린 하이킹 차림의 키가 늘씬한 청년이 보였다. 그들 뒤로는 비오시며 우산을 손에 든 하인과 마부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이들 모두가 그 뚱뚱한 기부인을 비롯하여 기다란 코트 자락을 한 손으로 받들고 있는 마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침착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 주변으로는 부자에게 아첨하는 비굴한 사람들로 울타리 쳐졌다. 빨강 모자를 쓴 역장이며 헌병이며 여름마다 열차가 도착할 때면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러시아식 옷차림에 구슬 목걸이를 단 여인 아가씨들이며 무전기사며 승객들로 가득했다. 네흘류도프는 개를 데리고 있는 청년이 바로 꼬르차킨의 아들인 중학생임을 알았다. 뚱뚱한 기부인은 공작 부인의 동생으로 꼬르차긴네는 이모의 영지로 이사온 것이다. 금태두른 제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여객 전무는 필립과 흰 에이프론을 두른 하물 운반부가 의자에 앉은 긴 얼굴의 공작 부인을 정중하게 운반해 오는 동안 착간의 문을 붙잡고 있었다. 공작 부인과 그녀의 동생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륜마차를 타고 갈까 포장마차로 갈까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역 입구 쪽으로 파라솔 상자를 손에 든 고스머리의 하녀가 맨 뒤에 따른 행렬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는 그들을 만나 또 작별 인사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출입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공작 부인과 아들, 미씨, 의사, 그리고 하녀의 행렬 뒤를 따라 노공작과 공작 부인의 동생이 섰다. 그들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은 네흘류도프에게는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이야기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종종 있는 일이지만 네훌류도프에게는 웬일인지 노공작이 한 말 한마디가 그의 억양이며 목소리까지가 그대로 뇌리에 붙었다. 아, 그도 상류사회의 인간이었지. 진정한 상류사회의 사람이었지. 노공작은 누군가에 대해서 단정하듯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공손한 태도의 차장과 짐꾼들을 데리고 처제와 함께 출구 쪽으로 갔다. 이때 역 한 모퉁이 어디에서인지 배낭을 메고 짧은 털 외투에 집신을 신은 한때의 노동자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성큼성큼 첫째 착간으로 걸어가 올라타려고 했다. 그러나 차장은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다음 착간으로 서로 발을 밟히며 몰려들어가
착간 모서리며 문턱에 배낭을 부딪히며 올라타기 시작하자 입구 쪽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차장이 뭐라 잔소리를 해댔다. 그러자 착간에 올라탄 노동자들은 다시 급히 차에서 내려 여전한 걸음걸이로 다음 착간을 향해 몰려갔다. 그것은 네흘류도프가 타고 있던 착간이었다. 차장이 또다시 그들을 제지했다. 그들은 그냥 지나쳐 또 다음 착간으로 가려 했다. 네흘류도프는 그들에게 아직 빈자리가 있으니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네흘류도프도 따라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자리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렸다. 모자를 쓴 한 신사와 두 부인이 자기네들이 탄 차에 노동자들이 와 앉는 것에 모욕을 느꼈음인지 이들을 거부하고 내몰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늙은이 젊은이 모두 합해서 20명가량 되었다. 모두가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데다가 피로에 지친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이들의 태도에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고 느꼈는지 또다시 좌석과 벽과 문턱에 배낭을 이리저리 부딪히며 착간을 지나 앞으로 더 가려 했다. 어디라도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앉으라는 말만 하면 못 위에라도 앉을 것 같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참, 여기 앉도록 해. 그들을 본 다른 차장이 외쳤다. 그 밖에 새로운 소식이 또 있어요. 두 부인 중에 젊은 부인이 마치 네흘류도프의 관심을 끌기라도 하려는 듯이 확실한 말투로 말했다. 팔찌 낀 부인은 야릇한 냄새를 풍기는 노동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에 미간을 찌푸리고 코를 벌렁거리며 투덜거렸다. 노동자들은 위험 상태를 벗어난 듯 기쁨과 휴식 속에 걸음을 멈추고 자리를 잡더니 어깨에서 무거운 배낭을 내려 좌석 밑에 밀어넣었다. 따라쏘와 얘기 나누던 정원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 옆자리와 앞자리가 비었다. 노동자 셋이 그곳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네흘류도프가 자기들 쪽으로 다가가자 그의 품이 있는 차림에 놀라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네흘류도프는 그대로 앉도록 하고 통로 가장자리에 손잡이 나무에 걸터 앉았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노동자는 자기와 나란히 앉은 곁에 젊은 노동자와 함께 이상한 듯 놀란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네흘류도프가 일반 다른 신사들처럼 불쾌해하거나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리까지 양보해주니 말이다. 그들은 1호에서 혹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처하게 할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 더욱이 네흘류도프가 따라쏘와 거리낌 없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안심했다. 젊은 노동자는 배낭 위에 앉으려고 하면서 네흘류도프에게 자기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였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이 든 노동자는 자신의 집신이 네흘류도프에게 닿지 않도록 애써 발을 오므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흘류도프와 따라쏘와 친해져 서로 얘기를 나누고 더욱이 얘기 도중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면 네흘류도프의 무릎을 치기까지 했다. 그는 자기의 신세 타령을 늘어놓고 이탄지에서의 일을 들려주었다. 2달 반 동안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는 고용될 때 벌써 품삯의 일부를 선불받아 집에 있는 동생에게 그동안 10루블씩밖에는 보내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탄지에서 그들은 무릎에까지 차는 물속에서 새벽 동틀 때부터 해질녘까지 점심 2시간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했다고 했다. 익숙하지 않고는 꽤 힘들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견디고 나면 또 별거 아닌 듯하죠. 그런데다 식사가 아주 좋지 않아요. 정말 지독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평들을 하자 차차 좋아지고 일에도 익숙해졌지요. 그리고는 자기는 벌써 이 노동까지 쳐서 28년간이나 일해왔다고 했다. 그는 번 돈은 남김없이 집에 보낸다고 했다. 처음엔 아버지에게, 그러다 형에게 송금했으나 지금은 집안일을 맡고 있는 조카에게 보내고 1년 동안에 버는 돈 5, 60루블 중에서 2 내지 3루블 정도 담배나 성냥 등을 사는 용돈으로 쓴다고 했다. 하지만 이따금 너무 지쳤을 때 보드카 한 잔 정도 하지요. 그는 그 사실이 겸연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또 고향에서 자기들 대신 여자들이 집안 살림을 하고 있으며 오늘 떠나올 때 고용주가 보드카 반통을 자기들에게 주었고 동료 중 하나는 죽어 없고 또 하나는 병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병자는 착간 구석 쪽에 창백한 얼굴에 자줏빛 입술을 하고 있었다. 어린 소년이었다.
열병에 괴로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네흘류도프는 그 소년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굳은 소년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귀찮으리라 생각되어 질문은 피하고 나이든 노인에게 카니네를 사주도록 종이에 약 이름을 적어주었다. 네흘류도프가 약값을 주려고 하자 그 나이든 노동자는 자기가 사주겠다고 하며 이를 사절했다. 이제까지 어디고 할 것 없이 돌아다녀 봤지만 나리 같은 분은 처음 뵀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내쫓기는커녕 자리까지 내주시다니. 나리들도 여러 질이 있군요. 그는 따라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나의 세계다. 네흘류도프는 노동자들의 여인 팔다리며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된 옷이며 햇볕에 그을리고 피곤해 지친 그러나 온화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네흘류도프는 인간다운 노동생활 속에서 기쁨과 고통과 즐거움을 직접 겪고 느끼는 이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상류사회가 아닐까. 아까 꼬르차긴 공작이 지나치며 하던 말과 그들 식구들의 하잘것없는데 관심을 가질 뿐인 무의한 생활을 떠올리며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전혀 낯선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여행자의 기쁨을 느꼈다.